사무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차가운 유리를 느끼며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 이름은 진석이고 유럽의 한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북한 외교관이에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생활 같지만 속은 텅 빈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제 생각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배고픈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의 움푹 파인 볼과 생기 없는 눈들이 눈에 선해요.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당하는 잔혹한 처벌도 기억나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했던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무거워지네요.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제 아파트는 크고 편하네요. 음식도 많고 좋은 옷들도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즐길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창문에서 시선을 떼고 책상 쪽으로 걸어가요. 거기엔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어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찍힌 사진이에요. 그들은 아직 북한에 남아 있어요. 사진을 들어 그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봐요.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아파요. 그때 컴퓨터에서 부드러운 알림음이 들려요.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사진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클릭해 메시지를 열었어요. 보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리규였어요.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오랜 친구예요. 그는 영사로 정부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몇 주 전 그는 사라졌어요. 소문에는 그가 탈출해서 북한의 배신자가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메시지는 짧았어요. 단 몇 마디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무너지고 있어. 빨리 나가야 해. 그 말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리규는 이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커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다른 외교관들이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네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떠나면 나라를 배신하는 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남아서 정말로 나라가 무너진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방안을 서성했어요.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마치 벽들이 저를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평생 북한에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 지도자들을 믿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들은 것, 본 것들이 저로 하여금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의 생활과 북한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봤어요. 이곳에선 가게들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들어요. 북한에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죠.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대신 속이 울렁거렸어요. 만약 리규 말이 맞다면요? 만약 우리 정부가 정말 무너지고 있다면? 그 장면을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북한은 항상 강하고 변함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문득 최근에 눈에 띄었던 작은 징후들이 떠올랐어요. 지도자들이 연설할 때 불안해 보였던 모습들. 다른 외교관들이 구석에서 속닥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장면들. 집에서 오는 메시지들조차도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다시 창문 쪽으로 걸어가 도시의 불 켜진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거리는 마치 낮처럼 환했어요. 북한의 까맣게 어두운 밤과는 너무나 다르죠. 북한에선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처음으로 정말 떠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리규처럼 도망치는 거요. 그 생각은 무서웠어요. 평생 알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니까요. 제 지위, 나라, 어쩌면 가족까지도요. 하지만 제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배고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남자는 지쳐 보였고 두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결단력일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했어요. 더 알아봐야겠어요. 리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내야겠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 가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겠죠. 창문에서 돌아서면서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길고 위험한 여정을 막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리규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제 맞설 준비가 됐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준비가 됐든 아니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저도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도 저처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그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그들 역시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더 많은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교관 7명이 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일부는 미국으로, 일부는 남한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냥 모든 걸 두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이 떠올랐어요. 제 아내와 아이들 말이에요. 만약 제가 떠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탈북자 가족은 항상 정부의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리고 울렁거렸어요. 매일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선택지를 하나하나 되새겼죠. 여기 남으면 안전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정말로 무너진다면 저는 여기 갇혀버릴까요? 다시 가족을 만날 수는 있을까요? 만약 제가 떠나면 세상이 북한의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험은 너무 컸어요. 만약 탈출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이 문제를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몰랐고요. 매일 출근하는 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혹시 정부에서 저를 평양으로 다시 부르는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어느 날 오후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무역협정에 관한 지루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머리는 이미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갑자기 동료인 김 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진석 씨 괜찮아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묻더군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혹시 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를 떠보는 걸까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대충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더 예민해졌어요. 모든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들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이 뒤집혔죠. 그 모든 게 제가 내릴지도 모르는 선택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다른 가족들도 떠올랐어요. 굶주린 아이들,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 정말로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을 도울 기회가 될지도 몰랐어요. 2주간의 고뇌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떠나기로 했어요. 남한으로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품어줬던 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속삭였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면서요. 그리고 창문에서 돌아서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탈출 생각과 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종이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책상 서랍에 숨겨둔 비상통신 장치가 떠올랐어요. 그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였는데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뭐겠어요? 심호흡을 하고 통신 장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한 정부에 있는 연락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떠나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통신 장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드디어 소리가 났어요. 답장이 온 거였어요. 그들은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모든 단계가 완벽해야 한다고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동남아시아 외교 임무를 언급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탈출할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직장에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동료들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닌 사람인 척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늦게까지 깨어서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어요. 뭘 챙겨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집을 떠날지, 의심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 생각이었어요. 아내의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정권이 분명 가족을 처벌할 텐데 언젠가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날이 갈수록 더 초조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 사람이 날 감시하고 있는 건가? 눈치챈 건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느 날 한 동료가 저에게 왜 그렇게 멍해 보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어요. 혹시 제가 티를 낸 걸까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평범한 외교 임무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도록요. 거울 앞에서 자신감 있게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탈출하기 전날 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작은 가방을 챙기면서도 그저 짧은 출장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썼어요. 가족들에게 쓴 편지도 남겼어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언젠가 제 결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적었어요. 그 편지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뒀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잘못될 수 있는 일들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막으면 어떡하지? 남한 요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함정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했어요. 굶주린 아이들, 자기 생각을 말하다가 처벌받는 사람들, 제가 외교관으로서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일들, 매일 느꼈던 죄책감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두려워도 시도해야만 했어요. 해가 떠오를 때쯤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졌어요. 모든 걸 기억에 담으려 했었죠. 가족 사진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나섰어요. 공항에서는 보안 검사를 통과하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니 제 나라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어요. 눈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불안했어요. 승무원이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저는 간신히 웃으면서 비행기 멀미가 좀 나서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남한 요원들을 만나기 전까지 들키면 안 됐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어떻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놓치기라도 하면 어쩌죠? 그때 공항 직원 같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를 따라가는 동안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복잡한 복도를 계속 걸었어요. 전혀 본 적 없는 길들이었어요. 갈수록 더 불안해졌어요. 이게 혹시 덧치면 어쩌지? 체포하러 가는 거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믿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후문에 도착했어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타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차에 올랐어요. 공항을 떠나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우리 옆에 따라붙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릴 쫓아오고 있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운전기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꽉 잡으세요. 갑자기 차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과 코너를 휘돌아 달렸어요. 창밖의 건물들이 전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가족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들은 안전할까요? 혹시 정부가 제가 탈출한 걸 알게 된 걸까요?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검은 SUV는 항상 뒤에 있었어요. 이러다 사고가 나거나 잡힐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급하게 꺾었을 때 SUV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따돌린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조금 더 달리다가 평범해 보이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풀린 다리로 차에서 내려섰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제가 해낸 거였어요. 저는 탈출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안전가옥으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녹초가 된 듯했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남한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길이 험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있었던 감정이 떠올랐어요. 희망이요. 어떤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이젠 준비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짜 삶을 살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자유로운 삶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하고 너무 밝더라고요. 전에 본 어떤 공항과도 달랐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비싼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반짝거리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친절해 보이는 한 여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진석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통일부에서 나온 민서라고 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러 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여기에 와 있구나. 자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두렵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민서가 저를 작은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고 민서는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센터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여기를 하나원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생활을 배우는데 3달 정도 머무르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가족은요? 제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민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족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석 씨, 솔직히 말하자면 쉽지 않아요.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탈출을 결심할 때 이미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 걱정을 억누르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하나원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몇 주 동안 거기 있던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막 도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통된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희망과 두려움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새롭고 벅찼어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은행 계좌를 여는 법도 배우고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간단한 일들이 저한텐 완전히 생소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서울의 대형 쇼핑몰로 견학을 갔어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밝은 조명, 흘러나오는 음악, 위아래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까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한 소년이 저를 쳐다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여기 물건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말했어요. 소년은 웃었어요. 네, 멋지죠? 저는 푸드코트가 제일 좋아요.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 아이를 따라갔어요. 낯선 이의 친절에 정말 감사했어요. 소년은 걸으면서 여러 가게들을 가리키며 무엇을 파는 곳인지 설명해줬어요. 그의 들뜬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몇 주 만에 처음 웃은 거였죠. 푸드코트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온갖 음식 냄새와 색깔이 가득했어요. 소년이 제게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하는 걸 도와줬어요. 제 인생 첫 햄버거였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에서 맛들이 폭발했어요. 정말 맛있었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고향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원에 돌아온 후 저는 배움에 몰두했어요.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조용해질 때면 가족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낯설었던 것들이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을 통해 탈출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희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정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가족에 대한 소식일까 했는데 대신 그 사람은 저한테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비록 제가 이제 한국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비밀 유지와 두려움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기억나는 모든 걸 말했어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 비밀 회의 장소,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숨겼는지까지요. 진실을 털어놓으니 후련했지만 동시에 제가 그런 체제의 일부였다는 게 참 씁쓸했어요. 하나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는 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마지막 날, 민서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진석 씨,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작은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진석 씨 거예요. 이제 진석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짐을 싸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어요. 가족과 연락이 끊겼지만 그 대신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원을 나섰어요.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고 서울의 북적거리는 거리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북한을 탈출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한테는 낯설기만 해요. 여기 모든 것이 너무 달라요. 높은 건물들, 바쁜 거리, 그리고 화려한 불빛들까지.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요. 화려하진 않지만 제 것이에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해가 들어오는 창문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곧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아파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도 다니면서 말하는 법을 더 배워요. 같은 언어를 쓰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도 만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서로 도와주기도 해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많이 긴장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 서 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굶주림, 두려움,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눈이 커지면서 듣고 있었어요. 몇몇은 울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더 듣게 됐어요. 저처럼 탈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몇몇만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떠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북한 정권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을 봤어요. 북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정부에 맞서고 있었어요. 제 평생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북한에서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고 정부가 통제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TV 방송과 정부 회의에서도 자주 초청을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무섭긴 했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북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하지만 이런 흥분 속에서도 제 가족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안전할까? 먹을 것은 충분할까? 예전에 몇몇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얻으려 했지만 너무 위험해서 쉽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제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동안 함께 일해왔던 한국 정부 관계자의 전화였어요. 진석 씨, 그가 말했어요. 가족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그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지금 중국에 있어요.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가족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상상만 계속했어요. 그들이 많이 달라졌을까? 제가 그들을 두고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을까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그들을 봤어요. 아내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은 그새 너무 많이 자랐어요. 잠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곧이어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가족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 함께 있어요.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있겠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와 언어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할 거예요. 아내와 저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 빠르게 돌아가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북한에 여전히 갇혀있는 다른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거라고요. 제 자유를 이용해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이 작은 아파트에서 첫 번째 식사를 함께 했어요. 아내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어요. 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는 안전해요. 이제 집에 있어요. 제 이름은 한준호예요. 저는 20년 넘게 북한에서 항공우주 과학자로 일했어요. 말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는 직업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멋지기만 한 일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어요. 벽이 얇아서 옆집 사람들의 움직임도 자주 들렸죠. 우리 모두 새벽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회색 제복을 입고 가슴 쪽에 우리 지도자들의 핀이 달린 옷을 매일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핀을 달아야 했어요. 그게 충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출근길에 나서면 거리 곳곳에 커다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지도자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나중엔 김정은의 얼굴이 항상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회사에 도착하면 저는 하루 종일 춥고 넓은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장비들은 낡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버텼어요. 제 일은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주로 미사일이었죠. 우리는 이것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오랫동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의심을 품게 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마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계산식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연구소에 있던 포스터들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예전엔 김일성, 김정일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젠 김정은과 그의 어린 딸 김주애가 그려진 새로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어디에서나 그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도, TV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말이죠. 마치 옛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김정은과 그의 딸만이 남은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친구인 박민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항상 먹던 대로 밥과 김치를 먹고 있었죠. 새 포스터 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봤어. 좀 이상하지 않아? 마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잊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대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그 이후로 주변의 변화들을 더 유심히 살피게 되었어요. 단순히 포스터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김정은과 그의 딸을 칭송하는 내용뿐이었어요. 뭔가 억지스러웠어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더 강하게 지시받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제가 젊은 과학자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제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복잡한 방정식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 선생님, 그 학생이 말했어요. 이 방정식이 어떻게 우리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 방정식은 김정은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물리학이었죠. 하지만 대답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가 모든 과학적 노력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그 학생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모든 것이 지도자와 연관되어야 할까요? 과학은 그냥 과학일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걸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치 심어진 씨앗처럼 점점 자라나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식량 부족이나 정전 같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눈빛들. 모두가 아무 문제 없는 척, 완벽한 척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두운 도시를 내다봤어요. 평양 대부분은 전기가 없었어요. 항상 그랬죠. 하지만 멀리 정부 건물들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늘 전기가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대해,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위협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심들은 저를 두렵게 했어요.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의심은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보다 덜한 이유로 사라진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한번 심어진 의심은 무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작은 의심들이 결국 더 큰 무언가로 자라날 거였죠. 그것들은 제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수백만 명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변화를 만들 힘이 제게 있을까요?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깼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요란하게 불며 나무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어요. 미사일 시험을 하기에는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딸이 시험을 보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들을 실망시킬 순 없었어요. 공식 군복을 입으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어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어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고 애쓰며 발사장으로 향했어요. 발사장에 도착하니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동료들이 여기저기서 장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도 창백했고 걱정에 찬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사대 근처에 있는 작은 통제소로 걸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숫자들과 다이어그램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 자리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고 스위치를 조작하는데 손이 조금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창문 너머로 미사일이 보였어요.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위풍당당했죠. 하지만 오늘 하늘은 왠지 불길해 보였어요. 짙은 구름들이 몰려들었고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시험을 연기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누구도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아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가 도착한 거였어요. 그들은 방탄 유리로 보호된 특별 관람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김정은은 여느 때처럼 엄숙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의 딸은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들뜬 표정이었어요. 미사일을 보며 발끝으로 뛰어오르듯이 설레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피커에서 5분 후 발사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했었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 2, 1. 발사.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인 것 같았어요. 미사일이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쏘아 올랐죠. 그런데 그때 무언가 이상해졌어요. 미사일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날아오르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요. 갑자기 미사일이 고도를 잃기 시작했어요.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미사일은 땅에 곤두박질치며 엄청난 폭발음을 냈어요. 땅이 크게 흔들렸고 금속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부서진 미사일 파편들이 발사장 곳곳에 흩날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여기저기서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도망치기에 너무 늦었죠. 바닥에 쓰러진 몸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움직였지만 그중 일부는 끔찍하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기와 연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관람 구역 쪽을 봤어요. 그때 제가 본 것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김정은은 화도 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딸 김주애는 웃고 있었어요. 봐요. 마치 장난감처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려움이나 걱정은 전혀 없는 흥분에 찬 목소리였죠. 제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료고 우리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걸 마치 구경거리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이곳이 어디인지 잊었어요. 충성을 가장하는 것 외에 다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곳에서 저는 제가 느끼는 진짜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충격, 혐오, 분노. 다행히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들 참사 후의 혼란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수십 년간 느꼈던 충성심이 미사일 폭발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저는 수습 작업을 도우며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지도자들은 어쩌다 이렇게 잔혹해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 동안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폭발, 부상당한 군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주혜의 그 웃음소리.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온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가면에 불과했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가면이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탈출. 하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국경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도망치려다 잡히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미사일 재앙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실험장에 있었어요. 공기는 비 냄새와 함께 긴장감으로 무거웠죠. 이번엔 뭔가를 발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고로 죽은 병사들을 위한 추모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혜가 또다시 권력을 과시하려는 쇼였다는 걸요. 모임 장소로 걸어가면서 다른 간부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몇몇은 살짝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친 듯이 뛰는 제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김정은은 번쩍이는 큰 검은 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 차가운 눈빛에 저절로 몸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딸 김주혜였어요. 아직 10대 초반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그 눈빛엔 묘한 서늘함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자리가 슬프거나 침통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흥분한 것처럼 보였죠. 줄 맞춰. 군인이 소리치자 우리는 재빨리 일렬로 서서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어요. 김정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지만 저는 그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병사들을 기리자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들은 텅 빈 소리로 느껴졌어요. 저는 미사일이 터졌을 때 김정은이 웃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파괴의 순간에 김주혜가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어요. 한 명씩 앞으로 불려나가 김주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죠. 우리 모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과일이었죠. 이건 일종의 헌납으로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의식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든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가슴속에 자리한 무게보단 덜했어요. 저는 김주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단단한 땅바닥에 제 무릎이 닿는 순간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헌납을 올려라. 김주혜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경하는 동지 김주혜 동지께 이 작은 헌납을 바칩니다. 그 말들이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실수로 그녀를 쳐다본 거예요. 김주혜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건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잔인하고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떠올렸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믿음 하나로 수많은 시간을 바쳐가며 기술을 개발해왔는데 이제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목숨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김씨 가문의 권력을 위해 일하는 노예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줄을 섰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동료들의 얼굴을 돌아보니 그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이 보였어요. 다들 떨고 있었죠. 이건 옳지 않았어요. 제가 이 모든 시간을 바친 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의식은 계속 이어졌어요. 더 많은 연설이 있었고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들이 연출됐지만 저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기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체제 속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죽은 병사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김주혜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봤던 모든 일들이, 제가 밀어내려고 했던 의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여기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제가 이 잔인한 체제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창문을 통해 첫 새벽빛이 비칠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고요. 위험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봐야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밖의 세상이 어떤지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나쁜 곳일까? 아니면 더 나은 곳일까?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면서도 오랜만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었어요.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저와 5명의 믿음직한 친구들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두려움이 얼음같이 차가운 손으로 저를 덮쳤어요. 밤하늘에는 달빛 하나 없었고 우리 앞길을 밝혀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죠. 덜 눈에 띄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모두 과학자였어요. 실험실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익숙했죠.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준비됐어? 제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췄어요. 친구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은 두려움과 결단력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모두 너무 많은 걸 목격했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는 없었죠.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경의 철조망이 멀리서 어두운 선처럼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한 자리였어요. 다른 지역보다 경계가 덜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철조망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저는 와이어 커터를 꺼냈어요. 짤깍, 짤깍, 짤깍.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누군가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건 아닐까?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는 건 아닐까 계속 걱정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우리 몸이 겨우 지나갈 만큼 큰 틈을 만들었어요. 발 조심해. 제가 경고했어요. 여기 지뢰 있어. 우리는 지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와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내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위험의 징후가 보일까 두 눈으로 땅을 샅샅이 훑었어요. 정막을 깨는 건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옷이 스치는 소리뿐이었어요.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궁변일까? 우리를 발견한 걸까?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만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고요해졌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은 걸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됐을 거예요. 다리는 뻐근하고 차가운 밤 공기에도 땀이 등에 흘렀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강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마침내 강이 보였어요. 풍경을 가로지르는 어두운 띠처럼요. 압록강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강이 얼어 있었는데 얼음이 얇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다른 방법 없어. 건너야 해. 저는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주려는 듯 말했어요. 사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살금살금 얼음 위로 올라섰어요. 얼음이 우리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웠고 매번 숨을 참았어요. 우리는 강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쾅! 총소리처럼 밤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 중 하나인 민준이가 얇은 얼음 위를 잘못 밟았어요. 우리 중 누구도 반응할 새 없이 민준이는 허리까지 차가운 물에 빠져버렸어요. 도와줘.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과 추위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는 위험을 잊고 민준이를 구하려고 달려갔어요. 발밑 얼음이 더 크게 갈라졌지만 친구를 살리겠다는 생각에 다들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는 민준의 팔을 잡고 있는 힘껏 끌어당겼어요. 순간 우리 모두가 물속으로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을 얼음 위로 끌어올렸어요. 민준은 얼음 위에 누워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의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젖은 옷에는 이미 얼음이 얼어붙고 있었어요. 민준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걸을 수 있겠어? 제가 물었어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를 부축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민준에게는 고통스러웠을 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는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계속 이곳저곳으로 이동했어요. 오래 머무르지 못했죠. 우리는 버려진 건물에서, 숲에서, 심지어 도로 옆에 도랑에서도 잠을 잤어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했어요. 누구든 우리를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된 창고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벽틈 사이로 손전등 불빛과 군복이 보였어요. 경찰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숨도 쉬지 마. 제가 낮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건물 안을 샅샅이 뒤졌고 그들의 손전등 빛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한순간 그 빛이 우리 바로 앞을 스쳤을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떠나고 나서 우리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바로 자리를 옮겼어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들은 북한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짜 신분증을 제공하고 망명을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안내해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한 대사관에 발을 들였을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다들 지치고 더럽긴 했지만 살아있고 자유로웠어요.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둠에서 벗어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빛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공기는 뭐랄까 다르게 느껴졌어요. 좀 더 상쾌하다고 할까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너무 밝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온 북한과는 정말로 다른 세상이었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저와 함께 온 탈북자들을 특별한 센터에 머물게 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침, 민서라는 친절한 사회복지사가 우리를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데려갔어요. 자동문을 지나 들어가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게 안은 너무 밝고 색깔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민서 씨가 제 팔을 살짝 만지면서 물었어요. 한준호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계속 이리저리 돌아가며 모든 걸 담으려고 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식료품 통로, 그 안에 가득 찬 음식들. 너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쌀 한 봉지를 얻으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쌀만 해도 10가지 종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한 통로를 따라 걷다가 손이 떨리면서 시리얼 상자를 만졌어요. 상자 앞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원 모양 시리얼을 먹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건 본 적도 없었죠. 드셔보시겠어요? 민서 씨가 물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가게 안을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압도되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우유도 브랜드가 다르고 달걀도 크기가 다 달랐고 본 적도 없는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섹션에서는 빵만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했어요. 흰빵, 통밀빵, 호밀빵, 사워도우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끝이 없어 보였어요. 빵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단순한 빵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북한에서는 빵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여기선 사람들이 원하는 빵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였죠. 민서 씨가 저를 다른 통로로 이끌었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던 걸까? 세상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혼자서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항상 붐볐고 차와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밤이 되면 도시는 네온사인으로 가득 차고 식당과 술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어느 저녁, 저는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형형색색 놀이기구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10대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작은 스피커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한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비둘기에게 빵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뭔가를 이제서야 놓아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안도감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쏟아졌어요. 신기하고 흥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벅찼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직접 선택해야 했어요. 자유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어느 날 아침, 옷장을 열어보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이지만 어떤 걸 입을지 고민됐어요. 북한에서는 다들 비슷한 옷을 입었거든요. 여기서는 옷이 자기 표현의 일종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셔츠를 5번이나 갈아입고 나서야 집을 나섰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자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아, 커피도 제가 새로 발견한 기쁨 중 하나였어요. 남한 사람들과도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남한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 저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했고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남한에 온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한국어 학원에 가는 길에 길가의 노점에서 커피를 한 잔 샀어요. 커피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늘 북적이는 거리, 각자의 일상에 바쁜 사람들. 그때 문득 제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곳이 저희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 혼란스럽고 선택할 게 많고 자유로운 이 세상이 이제는 제 세상인 거죠.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긴 했지만 그 불확실함이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새로운 세상을 하루하루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북한을 탈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잠시 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곤 해요. 부드러운 침대, 에어컨의 잔잔한 소음, 아래층 카페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커피 냄새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저는 자유예요. 그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해요. 오늘은 동네 공원을 산책해 보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소음이 귀에 들려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이 모든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삶의 교양곡 같아요.
고향에서는 거리가 항상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주목받는 게 두려워서 늘 속삭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모두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들 틈을 피해 공원으로 향했어요. 바쁜 사람들은 이를 향해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탄 아이들 무리가 저를 지나치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전염성 있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북한에서 아이들은 항상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언제나 누군가의 감시를 의식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걱정 없이 그냥 아이들답게 지내요.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나이 든 부부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밀며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제각각이고 고향에서는 본 적 없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앉아있으니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어요. 부모님, 그리고 제 여동생, 그들이 제가 무사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괜찮을까요? 죄책감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아요. 저는 탈출했지만 그들은 아직 그곳에 갇혀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골든 리트리버가 프리스비를 쫓아다니고 있었고 주인은 근처에서 웃고 있었어요. 애완견이라 또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개는 지키는 용도였거나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른 용도가 있었거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니 다시 한번 선택의 폭이 저를 압도했어요. 수많은 종류의 음료, 과자, 즉석식품들까지 라면 코너 앞에서 수십 가지의 맛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운이 좋아야 딱 한 종류의 국수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산물, 소고기, 매운맛, 순한맛, 채식까지 정말 어지러웠어요. 아무거나 한 봉지 집어서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에 숫자로 찍혀있는 돈이라니 가끔은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파트로 돌아와 라면을 준비했어요. 그 냄새가 고향을 떠올리게 했어요. 비밀스럽게 동료들과 나눠 먹던 식사들이요.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자유에 대한 꿈을 나누곤 했어요. 이제 그 자유를 손에 쥐었는데 자유라는 게 단순히 선택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인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건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 같아요. 영어 실력을 키우고 세계 정치에 대해 배우려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이렇게나 많은 정보가 자유롭게 제공된다니요. 검열도 없고 제한도 없고요. 뭐든지 읽을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영상으로 소통할 수도 있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민주주의였어요. 투표권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읽으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배우는 기쁨도 있었고 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고향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다짐도 들었어요. 저녁이 다가올 즈음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끼리 모인 지원 그룹에서 만난 민서 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였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도 사회적인 상황은 저에게 어려워요. 북한에서는 모든 모임이 감시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농담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나눠요. 너무 멋진 일이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그래도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알아요. 초대에 응한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외출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제 눈빛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본 눈,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결단으로 가득한 눈이에요. 서울의 밤거리로 나서니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 적응 중이고 여전히 배우는 중이며 계속해서 치유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자유예요. 그게 때로는 버겁더라도 매일매일 그 자유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새로운 삶이고 이 삶을 최대한 잘 살아갈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가 두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언젠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북한의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치 있는 일은 원래 다 어려운 법이죠.
지금은 그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즐기며 끝없는 가능성의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만끽할 거예요.